아만다 녹스는 미국 출신으로 사건 당시 20세였고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아만다는 4차례 재판을 받았고 2번은 유죄, 2번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인구는 15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았고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유학생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도시 곳곳에 술집이 줄지어 있었고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즐기기도 합니다. 이 건물 1층에는 런던에서 온 유학생 메러디스 커처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아만다 녹스와 20대 이탈리아 여성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4명의 이탈리아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만다와 메러디스는 이들 남성들과 친해 자주 어울리곤 했었습니다. 아만다는 1987년 7월 9일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가족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2005년 워싱턴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아만다는 1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아만다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고 마침내 $7,000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메러디스가 먼저 그곳으로 이사왔고 10일 후 아만다가 그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이날은 이탈리아의 공휴일이어서 1층 이탈리아 여성 2명과 지하실 남성들은 모두 그 지역을 떠났고 아만다와 메러디스만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러디스는 3명의 영국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후 8시 45분경 메러디스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메러디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길 건너편의 한 세입자가 메러디스의 숙소에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정오쯤 메러디스의 숙소로부터 멀지 않은 공원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주었고 그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그 휴대폰의 소유자가 필로메나라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필로메나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필로메나는 이탈리아 여성으로 앞서 언급했던 아만다와 메러디스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만다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라파엘이 숙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만다와 라파엘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만다와 라파엘은 왜 경찰을 부른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밤 아만다는 남자친구인 라파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아만다는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집 욕실이 좁아 결국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샤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만다가 자신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누가 있냐며 몇 번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만다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욕실 수도꼭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단지 누군가 손을 베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아만다는 카펫에서 또다시 혈흔을 발견합니다. 역시 누군가 손을 베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어 아만다는 머리를 말리기 위해 공용 욕실로 향했고 변기에는 대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만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고 당장 집을 뛰쳐나와 남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아만다는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라파엘은 나중에 경찰에게 필로메나의 침실을 지나갔고 그때 필로메나의 침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창문은 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와 라파엘의 말을 들은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메나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만다의 전화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필로메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원에서 발견된 휴대폰은 필로메나의 명의였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메러디스였기 때문이었죠. 필로메나는 메러디스의 방 문이 잠겨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경찰에게 문을 부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머뭇거리자 필로메나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나서 힘껏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메러디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부검 결과 메러디스는 16군데 타박상과 멍이 있었고 7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아만다와 라파엘을 의심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필로메나 방에 깨진 창문이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로메나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이 옷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먼저 방을 어지럽힌 다음 창문을 깬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노트북과 지갑 등 분실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문은 지상에서부터 매우 높았고 거의 2층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벽을 오른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이 창문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알린 사람이 라파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라파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목적이 오로지 메러디스를 탐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파엘은 이탈리아인으로 페루자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정 형편이 좋아 아우디를 몰고 다녔죠. 아만다는 11월 1일 밤 내내 라파엘의 집에서 라파엘과 함께 보냈고 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만다와 라파엘은 서로를 알게 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었죠. 10월 25일 아만다는 한 콘서트장에서 라파엘을 만났고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후 5일 동안 아만다와 라파엘은 거의 붙어 지냈습니다. 아만다는 당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고 11월 1일 그날도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만다는 고용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고용주는 아만다에게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아만다는 매우 기뻤고 지난 며칠간 그랬던 것처럼 라파엘과 영화를 보고 요리를 했으며 관계를 가졌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바이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었고 라파엘의 집에서 아만다의 숙소는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인들은 아만다와 라파엘의 수상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필로메나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메러디스의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을 때 모두 메러디스의 방문 앞에 서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아만다와 라파엘만 거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아만다는 메러디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라파엘은 메러디스의 방문을 2차례 부수려다 무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러디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게 경찰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만다와 라파엘은 수사를 기다리며 숙소 밖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그들이 숙소 밖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아만다와 라파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쇼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며 경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경찰은 아만다와 라파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라파엘의 기억에 따르면 경찰이 라파엘에게 아만다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만다에게 자백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매우 거칠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파엘은 그날 밤 자신은 집에 있었지만 아만다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만다가 새벽 1시가 돼서야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죠. 이후 라파엘은 3번이나 증언을 바꿨는데 자신이 대마를 많이 피워 아만다와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그날 밤 아만다가 출근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었습니다. 라파엘의 증언으로 경찰은 아만다를 강도 높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만다는 자신의 고용주인 패트릭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날 밤 패트릭이 숙소로 찾아왔고 아만다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패트릭이 메로디스의 방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메로디스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만다와 라파엘 그리고 패트릭을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날 밤 세 사람은 약과 술에 취해 메로디스와 함께 4명이서 연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메로디스는 거부했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결국 세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는 미국인이었고 미녀였기 때문에 언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아만다가 기관총 옆에서 미친 듯 웃고 있는 장면을 찾아냈고 라파엘이 미라처럼 분장한 모습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아만다와 라파엘은 미친 커플이 되었죠. 그러나 경찰의 섣부른 브리핑은 곧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3주 후 패트릭이 석방됐기 때문이었죠. 패트릭은 11월 1일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영업을 했었고 웨이트리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님들을 접대했었습니다. 그날 밤 바에 드나들었던 손님들이 패트릭의 알리바이를 증언하였죠. 그렇다면 아만다는 왜 패트릭을 모함하려 했던 것일까요? 패트릭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모함당한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만다는 경찰에게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는 조사 당시 경찰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패트릭은 구금되었고 그동안 영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패트릭은 아만다를 무고로 고소했고 아만다는 무고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전혀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아만다에게 따뜻한 음료수까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 아만다가 다음 날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약 한 달 후 안토니오라는 노숙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11월 1일 아만다의 숙소 옆 작은 광장에서 아만다와 라파엘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보았고 오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또다시 보았다고 말했죠. 안토니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아만다와 라파엘이 밤새 집에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뒤 경찰은 라파엘의 집 부엌에서 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칼에서 피해자인 메로디스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서 아만다의 DNA도 검출됩니다. 또한 메로디스의 혈흔이 발견된 5곳에서 아만다의 DNA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아만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로디스의 브래지어는 찢어져 있었고 잠금고리 부분을 찾는데 수십 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금고리 부분에서 라파엘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라파엘의 변호사는 어떻게 브래지어 옷감에서는 라파엘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냐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래지어 옷감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감정 결과 그 DNA는 루디라는 남성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루디의 DNA는 현장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디는 이미 11월 3일에 독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경찰과 협력해 루디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는 이탈리아로 송환되었습니다. 루디는 1986년생으로 사건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부터 페루자에 살았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제들에 의해 자라게 되었죠. 루디는 절도죄로 여러 번 붙잡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DNA를 통해 쉽게 그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를 붙잡았음에도 경찰의 버전은 바뀌지 않았고 패트릭의 역할을 루디로 전환한 뒤 세 사람이 약과 술에 취해 광기에 빠졌고 사인 연애를 하려다가 통제력을 잃어 메로디스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아만다와 라파엘 그리고 루디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여야 합니다. 놀랍게도 루디는 아만다와 메로디스와 실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만다와 메로디스의 아래층에서 4명의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루디였죠.
아만다와 메러디스만큼 로디도 음악을 좋아했고 로디는 종종 1층으로 올라가 같이 놀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는 로디를 1층으로 초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디가 도주한 후 그의 친구들을 통해 몰래 녹음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디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월 31일, 로디는 이전에 알고 지냈던 메러디스를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 숙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1월 1일 오후 9시경, 로디와 메러디스는 그렇게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로디는 갑자기 배가 아팠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변기에 쪼그려 앉자 메러디스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바지를 입고 메러디스에게 달려가 보니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로디는 메러디스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로디는 두려웠고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었죠. 분명한 것은 로디가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범인을 낯선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로디는 짧은 시간 누군가 메러디스를 공격하고 도주했다고 말했지만 메러디스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디는 아만다가 숙소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후 말을 바꿨고 아만다와 메러디스가 숙소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로디는 결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만다와 라파엘은 여전히 용의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사건 당일 아만다와 집에 있었고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찰은 그 컴퓨터에서 오후 6시경 영화를 재생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화는 오후 9시 10분에 끝났고 이후 컴퓨터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 이후 아만다와 라파엘이 정말 영화를 시청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09년 검사는 그날 아만다가 메러디스 방에서 메러디스를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라파엘과 루디가 아만다를 도왔고 이후 루디가 메러디스를 폭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의 변호사는 루디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만다에게는 징역 26년, 라파엘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경찰은 아만다를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아만다는 울분을 터뜨리며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아만다와 라파엘의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루디와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만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고향인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3년 3월 판사는 다시 아만다와 라파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맙니다. 아만다와 라파엘은 상고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아만다는 시애틀 자택에서 가족들과 뉴스를 통해 판결을 들었고 무죄가 확정되자 이탈리아에 있는 라파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제 자유다 라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시애틀 현지의 신문사 기자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만다의 가족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고 다행히 책의 수익금으로 소송 비용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후 라파엘은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IT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라파엘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만다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아만다는 그 감정이 이제 사라졌다고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졌었습니다. 로디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16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메러디스 가족은 이러한 감형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두 개의 독립적인 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하나의 사이트는 아만다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사이트는 아만다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30일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가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남편 파올로가 아내의 친여동생인 알라와 바람 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티니아는 1973년 우크라이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타티니아에게는 12살 어린 여동생 알라가 있었는데 나이와 성격 차이 때문에 자매 간의 사이는 그리 친밀하지 않았죠. 1999년 당시 26세의 타티니아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높은 소득을 위해 3살 된 딸 엘레나를 데리고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비테르보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00년 타티니아는 동료의 소개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기기사였던 파올로를 소개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귀기 시작했고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01년 말 타티니아는 딸을 데리고 파올로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3년 타티니아와 파올로의 딸인 에리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타티니아는 직장일과 집안일 그리고 두 딸을 돌볼 기력이 없었죠. 당시 타티니아의 여동생인 알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타티니아는 알라에게 유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라는 언니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파올로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라는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좋아하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5 식구가 한 집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타티니아는 파올로의 일부 행동이 마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말았습니다. 파올로가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며 웃는 일이 잦았고 타티니아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최근 몇 달 사이 파올로의 신용카드 소비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경 타티니아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때 소파 밑에 떨어진 DVD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타티니아는 그 DVD를 재생시켰고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DVD에서 파올로와 알라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상을 본 후 타티니아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타티니아가 파올로와 헤어지게 되면 두 딸과 함께 살 곳을 찾아야 했고 당시 타티니아가 일하는 월급으로는 두 딸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세 사람은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파올로는 알라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알라는 집을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하며 막내딸 에리카는 당분간 조부모님이 대신 돌봐주는 방안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알라는 인근 도시로 이사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다시 취직했습니다. 파올로는 다시 가정적으로 변했고 여유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올로와 알라가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본 타티니아는 마침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분위기는 2009년 여름까지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죠. 2009년 6월 6일 파올로는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 5월 30일 타티니아가 집을 나설 때 큰딸 엘레나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 타티니아와 엘레나가 가출했거나 납치당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수사의 시작은 모녀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는 것부터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타티니아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퇴근한 타티니아는 버스를 타고 2시에 막내딸 유치원에 도착해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경 타티니아는 근처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했는데 유치원에서 자녀의 영상 촬영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매장에서 나온 타티니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딸을 혼자 집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그날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 타티니아는 집에 가는 버스를 탔고 20분 후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타티니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타티니아가 집에 귀가했다면 그 시간은 오후 6시 이전일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는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파올로는 그날 밤 9시경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테이블에
새로 산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타티니아의 휴대폰 GPS 위치를 추적해보니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7시 17분이었고 이후 더 이상 타티니아의 휴대폰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타티니아가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오전 8시 4분에 집을 나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엘레나는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보았으며 타티니아는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모녀의 마지막 신호는 모두 집 근처였습니다. 처음에 파울로는 실종 다음 날인 5월 31일 모녀가 병원에 예약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고 공립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보통 응급실 외에는 환자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파울로는 타티니아와 별거 중이었고 그로 인해 타티니아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엘레나와 함께 고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엘레나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다고 답했습니다. 파울로의 진술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파울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6월 10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파울로의 집에서 증거물을 찾으려 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타티니아의 어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타티니아와 파울로는 별거 중이었고 막내딸의 양육권을 위해 양측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6월 19일 그렇게 파울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이제 파울로의 그날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30일 아침 파울로는 막내딸 에리카에게 밥을 지어주고 오전 9시경 에리카를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전 11시경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고 오후 1시 30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후 1시 50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전등을 수리했습니다. 이때 엘레나를 만났고 엘레나는 엄마와 함께 로마로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경 파울로는 동료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전기 결함을 수리했습니다. 오후 6시경 일을 마친 파울로는 부모님 집으로 간 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오후 9시경 에리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이때 식탁 위에 새로 산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울로는 엘레나가 말한 대로 모녀가 로마에 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파울로의 알리바이를 조사해보니 동료와 근무를 마친 시간은 5시 20분이었습니다. 파울로가 근무를 마쳤다는 6시보다 40분 이른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파울로가 동료와 헤어진 후 오후 9시까지 행방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증인은 부모와 딸뿐이어서 그의 신빙성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파울로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가 알라와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파울로와 알라는 매일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두세 차례씩 전화를 걸었고 한 통화에 1시간이 넘는 전화통화도 많았죠. 처음에 파울로는 알라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통신 기록을 보여주자 더 이상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웃은 5월 30일 저녁 알라가 파울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알라의 휴대폰 신호는 5월 30일 오후 5시 35분부터 다음 날 31일 저녁까지 파울로의 집과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파울로가 5월 30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만났던 친구가 알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제 파울로를 유령 용의자로 보았고 6월 23일 파울로의 자택을 재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알라가 파울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추정 시간에도 파울로의 집과 근처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울로의 자택 수색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숨겨둔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모녀의 각종 증명서 등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모녀의 옷과 생필품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가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옷장 한 구석에서
타티니아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집 전체를 대상으로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고 총 33곳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중 23개의 혈흔은 타티니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10개의 혈흔은 강력한 세정제로 파괴돼 인간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알라가 파울로의 집을 여러 번 드나들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라는 언니의 집안일을 도우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날 파울로의 집에 있었냐고 알라에게 묻자 그 지역에서 친구를 만났고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버스를 놓쳐 방값을 아끼기 위해 하룻밤 묵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알라가 파울로를 도와 쓰레기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파울로가 모녀를 제거한 이유가 자신의 친딸인 에리카만 남겨두고 알라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문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녀의 유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끝내 모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파울로와 알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였죠. 그리고 2심 재판에서 알라의 변호사는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파울로의 집에 온 알라가 언니와 조카의 비극을 목격한 것이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였죠. 그리고 파울로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라에게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알라는 참사로부터 에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해 처리에 대해서 알라는 파울로가 자신을 경계했기 때문에 파울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라의 변호사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알라에게 증거 은폐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울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알라는 모범수로 2015년 조기 석방되었으며 2016년 그녀는 터키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울로는 여전히 모녀가 무책임하게 가출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님은 이탈리아 포텐차에서 27km 떨어진 마을에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그 별장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었죠. 1993년 9월 12일 일요일. 그날 엘리사의 부모님은 별장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후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큰아들과 딸 엘리사의 도착을 기다리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큰아들과 엘리사는 포텐차에서 출발해 점심시간에 맞춰 별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절친이었던 친구 엘리아나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막내이자 유일한 딸인 엘리사는 배려심이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엘리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전 11시 엘리사는 엘리아나와 시내에 있는 성당에 다녀온 후 큰 오빠와 함께 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집을 떠나기 전 오빠에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빠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고 엘리아나가 혼자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성당에서 엘리사와 헤어졌고 엘리사가 집에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죠. 오빠는 엘리사를 찾기 위해 성당으로 향했지만 엘리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큰아들과 엘리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휴대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모님은 엘리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빠는 엘리아나에게 엘리사와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나는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치대생이었던 다닐로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엘리사가 다닐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다닐로는 엘리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것이었죠. 다닐로는 그 지역에서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인해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와 다닐로는 오전 11시 30분 성당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엘리아나는 성당 밖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친구를 만났고 이후 두 소녀는 엘리사가 성당을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전날 밤 엘리사가 다닐로와 통화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통화 중 엘리사는 다닐로를 좋아하지 않았죠. 또한 오빠와 엘리사는 얼마 전 다닐로를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는 다닐로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다닐로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다닐로는 엘리사를 만난 건 맞지만 15분간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화 도중 엘리사가 한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해 불안해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닐로는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교회에 남겨두고 자신은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엘리사를 찾지 못했고 결국 둘째 오빠는 다닐로의 집으로 달려가 그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닐로는 말을 더듬었고 이마에 땀이 맺혔으며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교회를 떠난 후 엘리사를 보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엘리사의 오빠들은 다시 다닐로의 집으로 향했고 이번에 이들과 대면한 사람은 다닐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부모님은 다닐로가 시험을 보기 위해 나폴리로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아마도 엘리사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매우 순진한 소녀였으며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친구들과 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관에게 다닐로를 조사하라며 재촉했지만 그러나 경찰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큰오빠는 성당으로 향한 뒤 제단 뒤에 나무문을 제외하고 성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무문은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인데 평소에는 잠겨 있었고 신부님만 나무문 열쇠를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그날 온천에 가셨고 며칠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들과 친구들이 엘리사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고 부모님은 엘리사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월요일, 가족들은 실종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였으며 언론도 엘리사의 실종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닐로는 나폴리에서 시험을 치르고 돌아온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닐로는 엘리사가 평소 행복하지 않고 가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집을 나와 나폴리로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다닐로는 엘리사와 교회에서 대화를 나눈 후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죠. 손에 난 상처에 대해 다닐로는 집에 가는 길에 공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왼손을 옷으로 감싸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경이라고 답했죠. 경찰은 다닐로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족이 싫어서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그의 주장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막내딸을 사랑했고 엘리사 역시 평소 가족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의 집으로 향했고 다닐로의 부모님에게 그날 다닐로가 입었던 피 묻은 옷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다닐로의 아버지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냐며 화를 냈고 경찰은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다닐로의 배경을 조사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살이었을 때 다닐로는 친구 2명과 함께 카우보이 앤 인디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닐로는 친구들에게 아지트로 데려가겠다며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그중 한 친구에게 흉기로 공격했었습니다. 두 소년의 가족은 다닐로를 고소했지만 다닐로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다닐로는 3명의 여성들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들은 다닐로의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다닐로로부터 괴롭히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닐로는 음란한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이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 시민은 다닐로가 버스에서 여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고 알렸죠. 그러나 몇 달 동안 수사의 진전은 거의 없었고 경찰은 여전히 엘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의 가족들은 누군가가 다닐로의 가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아버지는 지역 엘리트들과 성당 고위층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가족들은 성당 신부인 도메니코가 다닐로의 가문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메니코는 재단 뒤 나무문을 수색하는 것에 항상 동의하지 않았으며 단서를 수집할 수 있는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메니코는 다닐로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닐로의 18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와 다닐로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찍힌 사진이 발견되었죠. 엘리사의 어머니는 경찰에 대한 불만을 신문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방정부와 교회의 부패로 인해 딸을 찾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994년 6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경찰서장은 엘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엘리사가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의 시신은 포텐차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1994년 9월, 엘리사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다닐로를 다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에게 당시 손에 남은 부상에 대해 다시 물었고 다닐로는 이전 발언을 고수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다닐로를 허위 증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의사는 다닐로의 손에 남은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다닐로는 허위 증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사의 가족들은 다닐로가 20개월을 복역함으로써 이 사건을 묻히려 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10개월만 복역한 후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실종 5년 후인 1998년, 엘리사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고 1999년 4월 23일 자신이 엘리사라고 주장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포텐차를 떠났고 현재 브라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엘리사의 어머니는 그 이메일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두 오빠는 엘리사가 돈도 여권도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 이메일의 IP 주소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 IP 주소의 위치는 브라질이 아니었으며 포텐차의 한 PC방으로 밝혀졌습니다. PC방 직원은 이메일을 보냈을 당시 고객들의 목록을 살펴보았고 그 목록에는 다닐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러나 경찰은 이것이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영국의 해변 도시인 본머스는 인구가 약 19만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헤더는 성인이 된 후 고향인 본머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의사 보조와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나중에 커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후 헤더는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비록 헤더의 수입은 높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헤더는 일찍 일어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14살 아들과 11살 딸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갔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더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보통 헤더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작업을 했었죠. 오후 3시 30분, 두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헤더는 보통 문 앞에서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포옹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날 헤더는 자녀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갔고 무슨 일인지 재봉틀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매는 집을 나와 팔을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더는 10차례 둔기에 맞았고 바지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브래지어 앞쪽은 잘려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볼 때 범인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헤더의 체온으로 볼 때 오전 9시 30분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용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시작돼 재봉틀 앞으로 돌아와 현관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떠나기 전 신발을 갈아 신었을 것입니다. 현장을 철저히 수색한 결과 분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에서 강제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헤더가 범인을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빈틈을 보였고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헤더의 혈흔이 묻은 녹색 수건은 재봉틀 옆 의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수건은 헤더의 집에 있던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실수로 놓고 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헤더의 집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나갔지만, 하지만 그들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더가 범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전 남편이 용의자에 오르기도 했었죠. 헤더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손에는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헤더가 저항하면서 범인에게 뽑은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왼손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에는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머리카락 모두 도구에 의해 잘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더의 두 아이에게서 일주일 전 예비 열쇠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어 경찰은 두 아이에게 최근 방문객이 있는지 물었고, 헤더의 아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 이웃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부의 남편이 며칠 전 혼자 찾아와 커튼 맞춤 제작을 부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댄이라는 이탈리아 남성이었고, 그가 바로 다닐로였습니다. 다닐로는 2002년 5월 영국으로 건너가 인터넷에서 만난 이탈리아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댄이라고 불렀죠. 다닐로의 집은 헤더의 집 건너편에 있으며 그의 집에서 헤더의 침실과 욕실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닐로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주변 영국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머스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바를 자주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은 다닐로의 집을 방문해 DNA를 채취했고 지문과 머리카락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일 다닐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다닐로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경찰관을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 안에는 나이키 신발 한 켤레가 담겨 있었고 표백제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신발에 냄새가 나서 자주 세탁한다고 설명했죠. 경찰은 즉시 의심을 품고 신발을 압수해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에게 그날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닐로는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대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고 이후 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 45분에 학교를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닐로는 그날 버스표를 제공했고 오전 9시에 수업에 출석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닐로에게 알리바이가 있고 범행 동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다음 해 초까지 100명이 넘는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헤더의 컴퓨터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헤더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웃이 방문했는데 그때 여분의 열쇠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이웃이 바로 다닐로였습니다. 경찰이 다닐로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10년 전 그는 엘리사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다닐로가 제공한 알리바이를 재조사한 결과 많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다닐로가 아침에 등록한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 28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버스표는 그가 학교까지 버스를 탔는지 아니면 한 정거장만 타고 버스에서 내려 다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닐로는 유령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여전히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11월 영국 경찰은 이탈리아 포텐차 경찰에 연락해 엘리사의 사건 기록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경찰은 다닐로가 여성의 머리를 자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경찰은 그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공원에 자주 간다는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다닐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선글라스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덤불 속에 조심스럽게 숨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닐로가 여성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 그를 제지했고 이어 다닐로의 차를 수색하게 됩니다. 다닐로의 차량에는 쓰레기 봉투, 장갑, 헬멧, 그리고 칼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그 칼을 공원에서 주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다시 수색한 결과 칼 세트에서 그 칼만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2004년 6월 22일 다닐로는 헤더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관은 헤더의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건까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닐로는 기존 진술을 주장했습니다. 3일간의 신문 끝에 다닐로는 석방되었고 경찰은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은 여전히 엘리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는 다닐로가 영국에서 헤더 사건의 용의자라는 소식을 듣고 본머스로 향한 뒤 사건 담당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이제 본머스 경찰은 이탈리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버스나 영화관에서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신고했었죠. 경찰은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신고한 여성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헤더 손에 남은 머리카락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실종된 지 17년이 지난 2010년 3월 17일 2명의 유지관리 보수 직원은 성당을 수리하던 중 제단 뒤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위층 다락방에 도달했습니다. 작업자는 구석에 누워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마른 인간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옷가지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고 엘리사의 가족들은 엘리사가 사라졌을 때 입고 있던 옷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부검 결과 엘리사는 가슴과 등에 자상이 남아 있었고 손과 팔에는 방어훈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가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지는 찢어져 있었으며 브래지어 앞부분이 잘려 있었죠. 엘리사의 손에는 깔끔하게 자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려 있었습니다. 헤더가 발견되었을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DNA도 발견됐는데 이 DNA 샘플은 현지 대학으로 보내져 다닐로의 DNA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DNA는 다닐로의 DNA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기관에 DNA 샘플을 보냈고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DNA는 다닐로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 DNA 조사를 한 교수는 성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해당 교수는 증거 조작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사라진 마지막 장소에서 살해당했고 그곳에서 무려 17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즉시 성당을 찾아 도메니코 신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도메니코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2010년 5월 19일 영국 경찰은 다닐로를 체포했고
기술의 발전으로 녹색 수건에서 그의 DNA를 채취한 상태였죠. 일주일 후 이탈리아 경찰은 다닐로의 신문을 위해 이탈리아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영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4일 헤더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엘리사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엘리사 사건의 증거도 제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7주간의 재판 동안 검찰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배심원은 5시간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다닐로는 헤더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여전히 다닐로를 송환해 엘리사 사건 재판에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닐로는 항소하게 되었고 그의 송환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법원은 다닐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닐로는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헤더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엘리사의 추도식에는 7만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신을 성당 묘지에 묻기를 거부했습니다. 18세의 영국 소녀 클로이는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 모델 에이전트의 눈길을 끌었고 이후 그녀는 모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클로이는 키가 162cm밖에 되지 않아 비록 패션 모델이 될 수 없었지만 대신 섹시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죠. 필은 모델 에이전시 업계에서 30년 동안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에이전시는 수많은 모델과 인플루언서들을 대변하며 큰 성공을 거뒀죠. 2016년 8월 19살이 된 클로이는 필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수십만 명의 팬을 확보할 수 있었죠. 클로이의 사진은 한 장당 500파운드의 가치가 있으며 데일리 스타 잡지의 단골 손님이 되기도 했었죠. 2017년 3월 필은 앤드류라는 사진작가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이메일에서 사진작가는 오토바이에서 클로이를 촬영하고 싶다고 알렸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항공권과 파리 중심부의 4성급 호텔 등 모든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진작가가 알려준 주소를 구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업실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에이전트는 그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클로이를 파리로 보내게 됩니다. 클로이는 여행을 좋아했고 파리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아침 클로이는 파리에 도착했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한 후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셀카를 찍고 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클로이는 밤이 돼서야 호텔로 돌아왔고 그때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파리를 공격했다는 문자였죠. 클로이는 TV를 통해 테러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이는 앤드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신의 스튜디오가 약탈당했다고 알렸고 촬영 장비가 모두 도난당해 촬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클로이는 답답함을 느끼며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앤드류가 준비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는 다른 택시를 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택시는 앤드류가 준비한 택시가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현금을 요구했죠. 현금이 없었던 클로이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클로이와 택시기사는 앤드류가 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선글라스를 착용한 날씬한 백인 남성이 나타났고 그는 자신이 앤드류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채 30살도 안 돼 보였습니다. 앤드류는 택시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이 취소된 것에 대해 클로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몇 달 후 필은 앤드류에게 이메일을 받았고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클로이와 함께 촬영을 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필은
앤드류가 제공한 주소를 검색해 그곳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앤드류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패션의 수도 밀라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는 들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클로이는 밀라노에 도착해 리마 광장 옆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클로이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앤드류가 제공한 스튜디오 주소로 향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클로이의 어머니는 이날 자정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후 9시 30분 클로이는 런던 게트윅 공항에 도착해야 했지만 그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필에게 찾아갔지만 그 역시 클로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은 클로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알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클로이의 소식이 없자 필은 항공사에 연락했고 클로이가 탑승자 기록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은 앤드류가 촬영 계획을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필은 새로운 이메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클로이가 납치되었으며 몸값으로 30만 유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로이는 다크웹을 통해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흑사병 조직이라고 말했죠. 흑사병 조직은 서유럽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필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밀라노 경찰은 앤드류의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고 촬영 스튜디오로 사용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휴대전화, 모자, 청바지, 운동화, 여성용 재킷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스튜디오 인근 CCTV를 분석해 클로이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경찰은 필에게 온 이메일을 넘겨받아 흑사병 조직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7월 17일 아침 밀라노 주재 영국 영사관으로 한 쌍의 남녀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왔었죠. 여성은 자신이 클로이라고 답했고 납치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이와 같이 온 남성은 즉시 몇 명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었죠. 그러나 클로이는 그 남성이 단지 친구라고 알렸고 그렇게 그 남성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클로이에게 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그런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패닉 상태였으며 여전히 조직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고 답했죠. 그리고 클로이는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촬영 예정일인 7월 11일 오전 클로이는 택시를 타고 앤드류의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클로이는 그 주소로 도착했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자신이 다이엘이라고 밝힌 남성이 나와 클로이를 안내했습니다. 안내한 그곳은 마치 버려진 곳으로 보였지만 클로이는 온갖 이상한 곳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러나 일반 스튜디오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조명 등이 없었고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클로이가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장갑을 낀 손이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가면을 쓴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면 쓴 남성은 클로이에게 진정제를 주입했고 그대로 클로이는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덥고 좁은 공간에 갇혀 태아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녀는 자신이 큰 가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열었고 자신이 달리는 차 트렁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클로이는 겁에 질려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죠. 이후 범인들은 가끔 멈춰서 클로이에게 물을 마시게 건네주었습니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달려
그 차는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클로이를 지저분한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클로이를 결박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면을 쓰지 않은 남성이 클로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목은 풀어주고 발목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성은 클로이에게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몇 달 전 파리에서 만난 앤드류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만난 앤드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클로이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었죠. 그 남성은 자신이 앤드류도 아니고 사진작가도 아니라고 알렸고 MD로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MD는 클로이에게 이 집에 데려온 남자 2명이 루마니아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흑사병 조직의 일원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직의 일원이라고 알렸죠. MD는 클로이에게 흑사병 조직이 세계 최대의 조직이라고 말했고 그녀를 다크웹을 통해 경매할 목적으로 납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매 일자는 5일 후라고 알렸죠. MD는 중동 남성이 클로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조직 윗선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MD는 클로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클로이에게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3명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클로이는 자신이 잘 아는 3명의 부유한 고객 이름을 제공하였죠. 그리고 MD는 필에게 이 3사람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MD는 클로이에게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자신의 조직이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알렸고 몸값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MD와 클로이는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클로이가 납치된 지 4일째, 계획된 경매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MD는 어떻게 하면 클로이를 안전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의 조직 세력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MD는 클로이를 풀어준 후 클로이를 이용해 영국에서 자신의 조직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MD는 자신의 조직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고 조직은 클로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풀어줄 수 있다고 답했죠. 또한 클로이가 자신들의 조직을 존중해야 하며 영원히 험담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7월 17일 풀려난 뒤 밀라노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이 겪은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클로이의 소변 검사에서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진정제인 케타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클로이의 손목과 발목에서 수갑 자국을 발견하고 그녀가 실제 오랫동안 납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클로이가 붙잡혀 있던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딴 산골 마을의 농가였죠. 경찰은 그곳 침대와 바닥에서 클로이의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 또한 클로이의 DNA가 남아있는 수갑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20일 동안만 임대한 상태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죠. 경찰은 클로이와 그녀와 함께 영사관에 온 남성의 사진을 지역 상인들에게 보여줬고 상인 중 일부는 그 남자가 MD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클로이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MD는 종종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했었죠. 7월 16일 한 남성이 금발 여성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구입하러 왔었고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MD와 클로이였죠. 또한 MD와 클로이는 신발 가게도 들렸고 MD가 클로이에게 신발을 사주기도 했었죠. 경찰은 마을 CCTV 영상을 살펴보았고 CCTV 속 MD와 클로이는 손을 잡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이 증거를 가지고 클로이를 추궁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MD가 자신을 풀어주기로 약속한 다음 옷과 신발을 사러 MD가 마을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클로이는 MD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MD와 손을 잡고 쇼핑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클로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자신이 혼자 영사관에 들어가기 직전 MD는 계획을 바꿨고 클로이에게 도움을 준 친구로 변장해 MD와 함께 영사관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즉시 MD를 체포했고 조사 결과 MD의 실명은 루카스였으며 30세의 폴란드인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 자신이 클로이의 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강도 높게 압박하자 그는 자신이 클로이의 납치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루카스는 클로이의 납치가 루마니아 그룹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루마니아 그룹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였죠. 루카스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는 흑사병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클로이에게 그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단 2명이었죠. 한 명은 루카스였고 다른 한 명은 루카스의 형인 미칼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지난 2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로이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클로이를 납치한 루카스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몸값을 노린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클로이에게 구세주로 위장한 다음 클로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클로이와 사귈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루카스의 전 여자친구는 인터뷰에서 그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했죠. 조사가 일정 단계에 도달한 후 클로이는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클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매우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했고 이탈리아 경찰과 영국 경찰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클로이는 유명해졌으며 그녀의 몸값도 껑충 뛰어올랐죠.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클로이의 사건을 앞다퉈 보도했고 클로이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세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송에 나온 클로이의 모습은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언론의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클로이가 사건 2년 전 루카스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수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단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고 주장하였죠. 2018년 2월 루카스의 재판은 밀라노에서 열렸습니다. 루카스는 이 모든 것이 클로이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고 클로이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루카스의 변호인은 루카스와 클로이가 2015년 3월에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납치된 곳의 현지 주민은 클로이와 루카스가 함께 있는 것을 2번 보았으며 마치 부부처럼 보였다고 증언하였죠. 루카스는 평소 클로이가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TV에도 출연하고 싶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자신의 스캔들을 만들면 자신은 유명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유명해진다면 루카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그녀를 위해 도왔을 뿐 자신은 결코 클로이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루카스는 납치 장소가 파리에서 밀라노로 변경된 것은 클로이가 결정한 것이며 필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클로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자신의 백혈병에 대해 경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였죠. 그러나 검찰은 루카스가 파리에서 클로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테러로 인해 계획을 바꿨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루카스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으며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루카스 형제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 문자에는 어떤 여행 가방을 사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 형제가 공모한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죠. 그리고 경찰은 클로이와 그들 형제 사이에 어떤 통신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루카스는 납치 혐의로 징역 16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 미칼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항소 후 5년 8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일부 언론은 아직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포르투나는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에 위치한 8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4일 정오, 포르투나는 돌아와 놀기 위해 7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투나는 8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라와 관련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도라의 4살 배기 남동생 안토니오도 건물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었죠.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이바노는 나폴리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이 밀집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치안 환경도 좋지 않았죠. 포르투나가 살았던 커뮤니티는 임대 및 분양가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50분경 1층에 거주하는 슬라바토레는 집 앞 복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는 무거운 물건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 슬라바토레는 이웃 중 누군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자세히 다가가 보니 6층에 살고 있던 포르투나라는 소녀였습니다. 포르투나의 왼쪽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중력에 의해 몸이 뒤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닥에서 뚜렷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슬라바토레는 구급전화를 걸었지만 골든타임을 아끼기 위해 즉시 포르투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르투나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포르투나가 불의의 사고로 추락했는지 아니면 범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 층에는 4가구가 살고 있으며 건물의 높이는 약 30m입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정신질환자와 범죄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간의 일상생활은 화목한 편이었죠. 포르투나는 어머니인 미마와 6층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12살 오빠와 3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인 2009년 어머니 미마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장남과 포르투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마는 어머니의 권유로 6층으로 이사했고 미마의 부모님은 5층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미마의 남편인 피에로는 불법 복제 CD를 판매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고 미마 역시 2년에서 3년 전 위조 지폐 유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에로는 감옥에 갇힌 후 더 이상 자녀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미마는 허드렛 일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마는 8층에 사는 클라우디오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막내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최근 미마는 성격 차이로 클라우디오에게 헤어지자고 제안했지만 클라우디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한 후 탐문을 시작했고 경찰에 가장 먼저 질문을 받은 사람은 미마였죠. 포르투나는 6살이었지만 언어 구사 능력이 3살 수준에 불과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15분, 미마는 포르투나의 치료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시 30분부터 11시 40분 사이에 포르투나는 7층 도라의 집으로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고 나갈 때 형광색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마는 치료가 끝날 때마다 포르투나에게 보상으로 사탕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집에 사탕이 없었기 때문에 포르투나가 나간 후 미마는 사탕을 사러 향했습니다. 미마는 10분쯤 있다가 돌아왔고 3층에 올라오던 중 우연히 클라우디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헤어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죠. 이어 미마는 건물 아래에서
포르투나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미마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미 이웃이 포르투나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였죠. 다른 이웃이 미마를 병원에 태워다 주었고 그녀는 15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마는 포르투나가 어느 층에서 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마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포르투나가 신고 있던 오른쪽 샌들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른쪽 샌들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주민들에게 탐문을 이어갔지만 누구도 사건 발생 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인근 건물에서 누군가 포르투나의 추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인근 건물에 사는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사건 당시 발코니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고 우연히 8층 복도 창문에서 형광색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낙하물이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죠. 이제 포르투나가 8층에서 추락한 것이 분명해지자 8층 복도와 8층 내가구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층 복도와 계단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창문과 창틀에서도 포르투나의 DNA나 혈흔, 의류 섬유 등 물리적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8층에 거주 중인 세 가구는 집에만 머물러 있었고 복도에 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한 가구는 미마의 남자친구인 클라우디오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그의 어머니와 단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전 내내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알렸죠. 클라우디오는 그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12시경 담배를 사러 나갔고 그때 3층에서 미마를 만났다고 알렸습니다.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미마의 동의를 받아 포르투나의 부검을 실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경찰은 포르투나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포르투나의 몸에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검인은 포르투나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몇 달 전 포르투나는 그곳이 불타는 듯 아프다고 말했고 미마가 자세히 물어보니 포르투나는 침묵을 유지했었습니다. 당시 미마는 포르투나가 드라마에서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죠.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리에 녹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중순 경찰은 해당 건물에 75개의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2주 후 경찰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정보 2가지를 출연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디오의 어머니가 클라우디오와 대화에서 우리가 포르투나의 신발을 숨겼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라와 도라의 어머니인 마리아나의 대화였습니다. 도라는 어머니에게 라이몬도가 포르투나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나는 도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비밀을 지킨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녹취록을 통해 라이몬도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좀 더 자세한 녹취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의 집에 설치된 도청기 3대가 어느 순간 파괴돼 더 이상 중요한 단서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이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27일 포르투나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나의 아들인 안토니오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을 알 수 있었죠. 마리아나의 가족에는 도라를 포함하여 3명의 여아가 있었는데 포르투나와 같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3명의 아이들을 아동복지기관에서 데려갔습니다. 마리아나는 3명의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낳았고 막내인 파라엘라만이 현재 배우자인 라이몬도의 딸이었습니다. 4살 때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는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고 라이몬도를 만나기 전 그녀는 또 다른 남자친구와 셋째 여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로서 그녀는 유능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사회복지사로부터
보호자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마리아나는 학력도 낮고 불법 이력도 많아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고, 라이몬도 역시 어려서부터 교도소를 드나들고 있었죠. 새아이는 복지기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눈에 띄게 좋아져 갔습니다. 2015년 11월, 도라는 갑자기 생활교사에게 라이몬도가 8층에서 포르투나를 던졌다며 고백하게 됩니다. 생활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도라의 증언을 전했죠. 경찰은 생활교사와 심리치료사와 함께 도라를 찾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도라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간헐적으로 회상했습니다. 도라는 포르투나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가족들 모두 집에 있었고, 거의 정오가 되었을 때 마리아나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시 35분경 포르투나가 놀러 왔고, 그때 도라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놀 수 없었죠. 그래서 포르투나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포르투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샌들이 불편하다며 중얼거렸고,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온다고 말하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라이몬도가 침실에서 나와 아무 말도 없이 포르투나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뒤 청소를 마친 도라는 포르투나를 찾으러 나갔고, 7층 계단에서 6층을 내려다보니 포르투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라는 8층에서 라이몬도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고, 결국 도라는 8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라이몬도는 포르투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고, 포르투나가 저항하자 결국 그는 창 밖으로 포르투나를 던졌습니다. 이후 라이몬도는 자주 도라를 성추행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도 포르투나처럼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도라는 마리아나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마리아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이몬도가 세 딸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마리아나는 방관해 왔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도라와 상담한 후 도라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라는 9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라이몬도와 마리아나는 체포되었습니다. 라이몬도는 체포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 라이몬도는 포르투나를 살해한 혐의와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 라이몬도는 도라에게 몹쓸 짓한 일부분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두 딸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포르투나를 살해한 사람이 마리아나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라이몬도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나가 겉으로는 미마와 좋은 친구지만 속으로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질투심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마는 온화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마리아나는 이기적이고 자존감이 높아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는 미마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포르투나와 도라가 함께 노는 것도 꺼렸다고 합니다. 포르투나가 신발을 바꿔 신으러 갔을 때 마리아나가 따라 나갔고 이후 포르투나를 8층으로 데려간 뒤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마리아나의 목적은 미마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죠. 세 번째 진술에서 라이몬도는 마리아나를 더욱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리아나가 포르투나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마리아나가 자신의 아들인 안토니오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나는 라이몬도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안토니오는 사고로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미마는 평범한 이웃이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었으며 포르투나를 살해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013년 4월 27일 저녁, 마리아나는 그날 집을 비웠고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 안토니오만 집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경 마리아나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나의 어머니는 비행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안토니오는 그 소리에 끌렸을 것입니다. 결국 호기심에 안토니오가 창밖으로 다가가 자세히 비행기를 보려 했고 실수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수사팀은 사고로 종결했었죠. 그러나 라이몬도는 마리아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마리아나도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나가
안토니오의 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나와 안토니오의 아버지가 헤어진 후 그는 많은 돈을 빚졌고 또한 마리아나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마리아나가 결국 아들을 이용해 복수했다는 것이었죠. 라이몬도의 여동생도 오빠의 주장에 동의했고 마리아나가 특히 안토니오에게 손찌검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리아나의 어머니는 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며 라이몬도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도라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2개의 영상 파일을 복원했는데 그 영상 중 라이몬도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도라와 여동생 2명이 그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라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포르투나는 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포르투나의 그림 속의 한 소녀가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라의 휴대폰 영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클라우디오의 어머니는 12시경 포르투나가 쓰러져 있다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보니 문 몇 미터 앞에 포르투나의 샌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 샌들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들 클라우디오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아들이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신발을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라이몬도는 포르투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마리아나는 자녀들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7월 7일 1심에서 라이몬도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마리아나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9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경찰은 안토니오에 대한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나는 안토니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물증은 7년 만에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수사는 안토니오의 관을 열어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시간이 너무 흘러 단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검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마리아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7년 당시 35세였던 디미트리는 25세 여자친구인 에리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르데냐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디미트리는 침대에서 빵을 먹으며 빵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해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죠. 다툼 끝에 디미트리는 결국 여자친구를 57차례 찌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디미트리는 강도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거짓말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는 재빨리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디미트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우울증과 인격장애, 수면 무호흡증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디미트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디미트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디미트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된 후 2022년에야 복역을 시작했었죠. 이후 디미트리가 1년 넘게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더 이상 그가 감옥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디미트리의 체중은 200kg까지 치솟았고 결국 교도소 측은 그를 돌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디미트리는 교도소에서 흡연을 이어갔고 폭식으로 인해 결국 휠체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미트리를 위해 일손까지 투입되어야 했었죠. 결국 판사는 디미트리에게 부모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형기를 채우라고 결정했습니다. 디미트리가 석방된 후 현지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었죠. 그는 6년 동안 거듭 사과했다고 말하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샤워도 하지 못했고 매일 매순간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카 부모님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디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